차기 정부 기조에 발맞춰 금융권들이 대출 규제를 하나둘 풀고 있습니다. 이에 취약차주 리스크가 뇌관으로 부상합니다. 차기 정부가 임대차 3법 손질에 나섭니다.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장기 계약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1년 가까이 진행된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전 끝내 무산됐습니다. 쌍용차는 재매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요즘 증권가에선 윤석열 당선인의 주식 양도세 전면 폐지 공약이 화두입니다. 부자 감세 비판 속 폐지 가능성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시중은행들이 불과 몇 달 전에 대출 중단 사태가 무색할 만큼 적극적 영업 모드로 전환하는 모양새입니다. 새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 때문인데요. 일시적 자금 숨통은 트일 수 있겠지만 우리 경제가 떠안게 될 가계별 리스크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은행들이 한도 제한 등 걸어 잠궜던 대출문을 다시 열고 있습니다. 최근 5대 시중은행은 5천만 원까지 조였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대출의 한도를 최대 3억 원까지 풀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역시 임차 보증금이 오른 만큼만 내주도록 했던 규제가 사라지며 보증금의 80%까지 한도를 늘렸습니다. 새 정부에서 규제 완화가 예상됨에 따라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권에서는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는 70%로 높이고 개인별 DSR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최근 3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이유로 초강력 대출 규제를 유지할 명분도 약해졌습니다. 이미 금융당국은 윤 당선인의 대출 규제 완화 공약에 따라 가계대출 총량 규제 폐지를 비롯해 LTV 상향, DSR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대출 규제 완화 움직임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금리 인상기에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차주 건전성이 악화해 부실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LTV를 완화하더라도 소득 등 상한 능력을 따지는 DSR 규제 완화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합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당장 제도 폐기나 손질보단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시장의 부작용을 줄이는 보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는 장기 과제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임대차 3법을 손질하되 이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모아타운 공모에 총 30곳이 참여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중 25곳 안팎의 최종 대상지를 다음 달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를 진행한 결과 14개 자치구에서 총 30곳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아타운은 골목이 좁고 낙후된 저층 주거지를 묶어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함께 개발 관리하는 정비 사업입니다. 10만 제곱미터 미만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진행하며 공공 예산을 최대 375억 원을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통상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 모아타운은 평균 2년에서 4년 정도가 걸려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도 장점입니다.
모아주택이나 모아타운의 경우에 주민들 입장에서 정부나 국토교통부에서 기반시설 내지 어떤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라면 그만큼 전체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주민들의 수익으로 적용이 되겠죠. 서울시는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대상지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소관부서 사전 적정성 검토를 진행합니다. 이후 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공모 신청지에 대해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선정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 중 25곳 안팎의 모아타운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로 선정되는 지역에 대해선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비용을 5월 중으로 자치구에 배정하고 계획 수립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향후 5년간 매년 20곳씩 총 100곳의 모아타운을 지정해 총 3만 호의 신축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 자동차 인수 결국 무산됐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지난 25일까지 인수 대금을 내야 했는데 2,700억 원 상당의 잔금을 납입하지 못한 겁니다. 장민선 기자입니다. 쌍용 자동차의 새 주인 찾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쌍용차는 오늘 에디슨 모터스 측에 인수합병 계약 해지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은 다음 달 1일 쌍용차 회생 계획안을 결의하는 채권단 등의 관계인 집회를 앞두고 지난 25일까지 잔금 2,743억 원을 납입해야 했으나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돈은 마련했지만 내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상거래 채권단과 쌍용차 노조의 반발이 심해 회생 계획안 통과 가능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먼저 설득 작업을 거친 뒤 잔금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에디슨 모터스 측은 서울회생법원에 관계인 집회를 5월 중순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쌍용차 측은 연장된 관계인 집회마저 무산될 경우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만 허비해 새로운 회생 방안을 모색할 기회마저 상실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관계인 집회 기일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 계약 해제에 따라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하고 신속하게 재매각을 추진해 법상 허용되는 기한 내 새로운 회생 계획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업계에선 이번 계약 해지 사유가 에디슨 모터스의 인수대금 미납이라 계약금 305억 원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디슨 모터스의 자회사인 에디슨 EV 주가는 29.80% 하락한 12,250원을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올해 1분기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난히 올해 1분기는 다사다난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는 5월 정권 교체가 있죠. 이에 따라 증권시장에선 윤석열 당선인의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죠. 윤혜림 증권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양도소득세 지금 얘기들이 굉장히 뜨거운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부터 먼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대선에서 윤 당선인은 개인 투자자의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한 카드를 꺼내들었고 이 중 하나가 바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 세법상 비상장 주식 거래나 대주주의 주식 거래 시 주식 양도세가 22%에서 32%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도입되는 소득세법이 문제인 것입니다. 앞으로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의 합산 손익이 5천만 원이 넘어갈 경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20에서 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주식 양도세 도입 반대 의견을 감안해 현행 0.23%가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0.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윤 당선인 공약은 이러한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고 거래세는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 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소득세법을 통과시킨 바가 있었는데 신정부,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는 이를 폐지하고자 하거든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식 양도세 폐지 공약은 우선 투자자 유치 측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해외 대비 국내 주식시장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해외 주식의 경우 연간 250만 원 이상 소득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상대적으로 국내 주식시장 투자 요인이 커지는 셈입니다.
더불어 주식양도세 적용 회피를 위해 매년 연말이면 반복되는 보유 주식을 매도한 뒤 새해에 매수하는 패턴이 더욱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주식양도세가 강화된다면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이 볼 부작용이 더욱 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 양도세 폐지를 반기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목소리가 주로 나옵니까? 네, 증권가에선 양도세 폐지 공약이 증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거래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개인 투자자의 신규 자금 유입과 증시 활동성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양도세 폐지 정책이 일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4일이죠. 개인 주식 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에서도 성명서를 내고 주식 양도소득세는 개인과 외국인, 기관 간의 과세 형평을 위반한 개인 투자자 독박과세에 해당한다며 양도세 도입으로 거래세가 폐지나 인하된다면 단타 성향이 강한 우리나라 특성상 더욱 극심한 단타 천국화가 우려된다며 양도소득세 폐지 법안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현실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네, 우선 주식양도세 폐지를 위해서는 법률 재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정치권의 전격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이 172석, 국민의힘이 110석의 의석을 보유한 만큼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선 나왔고요. 만일 주식 양도소득세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2023년 과세가 예정된 채권이나 펀드 등 기타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과세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됩니다. 또한 주식양도세가 전면 폐지된다면 세법상 대주주부터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남곤 유한타증권연구원은 양도소득세의 전면 폐지가 현실화된다면 지배주주의 승계방정식은 일감 몰아주기에서 주식 매도를 통한 현금화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원부 윤혜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생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협력사 전용 B2B 쇼핑몰을 열고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정세미 기자입니다. LG전자의 협력사 전용 B2B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협력사들은 이곳에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제품을 손쉽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상생 5대 추진과제를 내세운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협력사와의 상생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분야는 경쟁력 강화와 차세대 기술 개발, 자금 지원, 교육 지원, 인프라 개선 등입니다. 이번에 구축한 온라인 쇼핑몰은 LG전자의 공정거래 협약에 참여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1, 2차뿐 아니라 3차 협력사까지 포함돼 이용기업만 약 1,500곳에 달할 전망입니다. LG전자 제품 외에도 IT 주변 기기를 판매해 협력사들은 구매량이 많지 않아도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지난 2007년 국내 가전업계 최초로 1차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2012년부터는 1, 2차 협력사 간, 2018년부터는 2, 3차 협력사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외에도 1에서 3차 협력사 직원 대상, LG전자 제품과 여행, 공연 스포츠, 금융과 교육 등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복지몰도 운영 중입니다. LG전자는 지속 가능한 상생을 위해 협력사의 제조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활동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LG전자는 향후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현대백화점이 오늘 그룹 통합 간편 결제 서비스를 론칭했습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에게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는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이 선보인 자체 간편 결제 서비스 H포인트페이. 온라인 사업이 꾸준히 성장하자 현대백화점 그룹은 지난 2017년에 출시한 통합 멤버십에 이어 통합 간편 결제 서비스까지 출시했습니다. 온라인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온라인몰이 10여 개로 늘어남에 따라 고객들에게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현대백화점 그룹에 따르면 현재 통합 멤버십 서비스 H포인트의 회원 수는 약 1,100만 명.
포인트 적립 등 실사용 고객 수는 990만 명가량입니다. 포인트 활용처도 기존 그룹 계열사를 포함해 대한항공, 교보문고 등으로 늘고 있습니다. H포인트와 자동 연동되는 H포인트 페이는 간편 결제와 포인트 적립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의 결제 정보 등록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비밀번호나 생체 인식 등으로 간편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현대식품관 투몰, 현대 H몰 등에서 시범 적용 중인 이 서비스는 현대백화점 그룹의 11개 온라인몰에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5월 그리팅몰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리바트몰, 더한섬닷컴 등 전 계열사 쇼핑몰로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간편결제 서비스 사용처를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면세점, 현대리바트 한섬 등 1,700여 개의 그룹 오프라인 매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 모니터 M8의 신규 색상 3종을 새로 선보입니다. 스마트 모니터 M8은 와이파이만 연결하면 별도의 PC나 TV 없이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올인원 스크린입니다. 이달 초 국내 정식 출시 뒤 사전 판매 물량이 조기 완판됐습니다. 기존 화이트에 이어 새롭게 추가된 색상은 자연을 모티브로 설치 공간의 편안함과 활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해질녘 노을을 연상시키는 선셋 핑크와 한낮의 맑은 하늘빛을 담은 데이라이트 블루, 숲속에서의 휴식 같은 느낌을 주는 스프링 그린 등입니다.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 춘천 레고랜드가 첫 삽을 뜬 지 11년 만에 문을 엽니다. 레고 블록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에 문다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린이들이 레고 블록으로 만든 건물을 신기한 듯 둘러봅니다. 춘천 중도에 들어선 국내 첫 글로벌 테마파크 레고랜드. 레고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레고랜드 와보고 싶었어요. 저 닌자고 라이드 타보고 싶어요. 첫 삽을 뜬 지 11년 만에 공식 개장 준비를 마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가 지난 26일 준공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We hope that Legoland Korea Resort will be able to provide guests with happy and memorable experiences and become a loved and valued part of this community and indeed the Korean country more generally. 춘천 레고랜드는 섬에 조성되는 최초의 레고랜드로 28만 제곱미터 규모의 40여 개 놀이기구와 154개 객실을 갖춘 레고랜드 호텔이 들어섰습니다. 서울과 부산, 제주 등 한국 주요 도시와 관광지를 레고 브릭으로 구현한 미니랜드도 눈길을 끕니다. 레고랜드는 현재 테마파크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된 상황으로 2단계 사업에 2,200여 원이 추가 투입돼 시설 확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어린이 수도를 선포하며 기대감이 큰 상황. 우리나라 최초의 글로벌 테마파크를 가지게 돼서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춘천이 앞으로는 전 세계로 알려질 것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강원도 전역을 함께 방문할 수 있게 되기를. 레고랜드는 올해 약 150만 명 방문을 시작으로 향후 300만 명 방문객을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세계 10번째, 아시아 3번째로 조성되는 춘천 레고랜드. 다음 달 시범 운영을 거쳐 5월 5일 어린이날 정식으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바닷속의 가장 아름다운 생태계 하면 산호를 꼽을 수 있죠. 근데 최근에 보면 산호가 기후위기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산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큰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산호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산호가 근데 많이 사라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산호 감시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최근 10년 동안에 서울 면적의 20회 해당하는 산호초가 사라졌다라고 이제 작년 10월에 밝혔습니다. 이들은 73개국 12,000여 개 지역의 산호초를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관측을 해보니까 예. 1만 1,700제곱킬로미터의 산호초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남아시아 지역에 살아있는 산호의 면적은 2009년부터 2018년 사이에 거의 21%가 절대적으로 사라졌는데요. 이 지역은 상업적인 어업과 환경 오염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고요.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는 2019년에 산호초 면적이 4만 1,000제곱킬로미터로 3위, 그러니까 이제 사라진 감소율이 3위입니다. 예. 평균 10% 감소를 겪고 있고요. 세 번째로 많이 사라지는 지역이 카리브해 지역으로 7.2% 감소가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지구상의 산호초가 다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도 있는데요. 영국과 미국, 호주의 공동 연구팀이 2022년 2월에 산호초가 세계 바다에서 곧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현재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이미 1.1도 올라 있는데 연구팀이 이성관측 사진과 기후변화 모델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기온 상승치를 1.5도로 저지한다고 하더라도 산호초는 사실상 사라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해요. 지구 기온이 1.5도 높아지는 순간에 산호초가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수역이 현재 0.2%로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거죠. 현재 기후 전문가들은 2030년경 정도 하면은 1.5도 기온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이내 산호가 거의 사라진다는 이야기죠. 야, 이거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못 봤는데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무튼 사라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라지는 원인은 뭡니까? 일단 그 세계 산호초 생태 연합은 올해 2월에 발표한 보고에서요. 산호초가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백화 현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연구팀은 전 세계 산호 면적의 감소와 해수 온도의 급격한 상승 그리고 고온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과 아주 관련이 있다고 밝히면서 이 밖에도 과도한 해안 개발에 따른 환경 오염이라든가 수산자원의 남획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PLOS 클라이met의 딕슨 박사 등도 산호초가 사라지는 것은 해수온도 상승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백화 현상이라는 것은 산호초가 사는 수역의 온도가 평소 최고 온도보다 0.5도에서 1.5도 정도 더 올라가는 일이 몇 주간 정도 지속될 때 생기는데요. 사람은 이 정도의 온도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하지만은 산호에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산호초의 소 안에 살면서 알록달록한 빛을 내는 조류들이 바다가 뜨거워지면 산호초 밖으로 떠나버리게 되고 그러면 백환성이 발생하면서 산호가 죽어가는 것이죠. 자, 이제 뉴스 펭귄에서도 2021년 9월에 산호가 사라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가열화 등의 영향으로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서 산호초 백화 현상이 잦아지고 있고 특히 바닷물 온도가 평균보다 극단적으로 높은 상태가 5일 이상 지속되면서 바다 폭염이라고 부르는 해양 열파가 발생을 하면 산호초는 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이 현상이 지속되면 산호는 서서히 폐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산호가 우리에게 주는 이런 경제적 이익이 굉장히 크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산호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이익은 생태계 이익입니다. 생태계를 상당히 많이 보존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산호초는 전 세계 해양 생물의 4분의 1이 서식을 합니다. 물고기만 해도 4,000종 이상이 서식하고 있고요. 거북이라든가 개, 새우, 바다새 등 수많은 동물들에게 산호초는 안식처 역할을 하죠. 이들은 산호초에 알을 낳고 포식자로부터 몸을 피하면서 다양한 해양 생태계를 만들어냅니다. 둘째는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해 주는데요. 산호초는 탄산염 덩어리의 암초이기 때문에 먼 바다에서 밀려오는 쓰나미라든가 폭풍 해일로부터 해안을 지키는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해줍니다. 만약에 산호초가 사라지면 인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들고 반환경적인 인공장벽을 만들어야만 하겠죠. 세계자연기금은 산호초가 막아주는 폭풍 해일이나 홍수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거의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호는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주는데요. 산호충의 폴립 속에 서식하는 1제곱센티미터당 100에서 200만 개의 편모주류가 광합성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 막대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유엔 환경기금은 산호가 차지하는 면적은 해저의 0.2%에 불과하지만 관광과 해양생물 등 보호 등으로 산호가 제공하는 경제적 가치는 매년 연간 약 3,214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큰 경제적 이익을 주는 산호가 사라지지 않도록 정말 우리 모두가 기후변화 저지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산호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줬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 보호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더욱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K외도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행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